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저의 길을 가겠다며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함께 하자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고 민주당은 통합 정부론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사흘째 10만 명을 웃돌고 사망자는 이틀 동안 120명을 넘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던 50대가 이틀 만에 숨지는 등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사흘째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반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언제든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잠시 뒤 폐막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메달 9개로 선전했지만 이번 올림픽은 판정 논란에 도핑이라는 얼룩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 전국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한 지 꼭 일주일 만에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로선 사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선판이 워낙 역동적이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결연한 표정으로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자 한 제 진심은 상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혀졌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쪽에서 새로운 제안이 와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실무자 간 협상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그다음 또 후보가 만나고 그게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요. 기자회견을 마친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와 서울 홍대 거리로 이동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는 등 유세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에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단일화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물밑에서는 실무자 간 소통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안 후보에 대한 불만의 기류도 엿보이는데 다만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쪽 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단일화 방식을 놓고 소통을 해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철회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안 후보가 정치 몰입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민의힘 측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안 후보의 충정을 이해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만나 후보 간 담판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안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 후보와 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제안을 하다가 갑자기 완주 선언을 했으면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은 안 후보가 감내해야 한다며 책임을 국민의힘 측에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통합정부는 열려있다며 다시 안 후보에 대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이틀 경기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 철회를 선언하자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결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론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야권 단일화가 선거 막판 가장 큰 변수라 생각했다며 사자구도로 확정된 것이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이틀째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공약 9단이라고 적힌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쓰인 송판을 격파했습니다. 자, 3월 10일이 되면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유세 현장에선 이 후보가 자신에게만 불리한 보도를 한다며 언론을 지적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취재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취재진에 대한 물리적 행위나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남역 일대에서 유세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소수 기득권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깨지면서 이 대선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이 양측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물밑 움직임을 취재한 박경준 기자에게 조금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윤석열 후보의 답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다, 안 한다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을 마친 어젯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애초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날인 27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안 후보가 제시한 방식으로는 단일화가 어렵다는 게 그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다양한 레벨에서 단일화를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겁니다. 꾸준히 그동안 이야기가 오고 갔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양측은 캠프 고위급 인사들에서 실무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이 됐었던 건지 취재가 됐습니까? 예,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그리고 주고받기식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후보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는데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태어난 금요일쯤 기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근데 뭐 그 전이든 후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통화를 하긴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안 후보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백브리핑 때 공개했습니다. 네. 아침에 그 통화하셨을 때 혹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 분 있는지요? 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1시간 뒤쯤 안 후보가 콜백을 해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안 후보는 통화에서 단일화 얘기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두 후보는 당장 만나기보다는 협상을 맡을 실무자를 후보가 직접 지정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통화 이후에 안 후보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 후보도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정 때문에 안 후보는 윤 후보가 답을 주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안 후보가 판을 깼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쪽에는 좀 취재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여러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핵심 관계자들이 아직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예. 있습니다. 국민의당 실무자들도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걱정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안 후보가 판세를 뒤집지 못할 경우 대선 이후에도 세석분인 의석수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 후보의 결정이 과연 이 막판 대선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은 윤석열 후보 지지로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후보가 공언한 대로 완주를 하더라도 안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안 후보가 하락 추세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단일화 결렬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야권 단일화가 정권 교체 민심을 하나로 모은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막판까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좀 더 굴러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씨가 5년 전 주관한 전시회에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행사 당시 영상에는 해당 무속인이 축사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김 의원은 행사에 무속인이 참석한 배경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무속인 이모 씨가 김건희 씨 주관 행사에 참석해 연단에 서 있는 사진을 근거로 축사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개막식에 연단에서 발언한다는 거 당연히 축사일 테고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당시 행사 개막식 영상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주관사 대표였던 김건희 씨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거의 저희 전시에 너무나 협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은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등 4명뿐입니다. 초청 귀빈이 함께한 테이프 커팅 사진에도 무속인 이 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축사를 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본질은 행사에 무속인이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무리수입니다.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즉시 형사 고발해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사흘째 1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는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특히 이틀 사이 사망자만 120명 넘게 나왔습니다. 거리 두기도 완화되면서 이러한 지표들은 더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선별검사소. 영하의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대기를 한 상태고요. 아이 학원에서 확진이 돼서 신규 확진자는 10만 4,829명으로 사흘째 1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이틀 새 1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10% 중반에 머물던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2배 이상 늘어 32.5%에 달합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빈발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행 양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1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대선도 앞에 두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거리 두기를 완화해서 확산세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내일부터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0대 기저질환자가 추가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치료를 하는 환자도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홀로 살면서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실상 방치라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도움받기 어려운 1인 가구에 대한 재택치료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남성 A씨가 재택치료에 들어간 건 지난 17일.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8일 날 오전에 확진 통보를 저희가 받았고요. 연락을 총 4번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되셨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결국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씨 사건으로 인해 1인 가구 등 홀로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에 대신 연락을 취해줄 사람 없이 홀로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그런 혼자서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45만 493명, 전주 21만 명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단기 외래센터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그 이전에 환자 분류 체계와 인력 보완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사흘째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격으로 군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러시아 반군은 군 총동원령을 내렸고 푸틴 대통령은 보란 듯이 핵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군인들이 뛰어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돈바스 현장을 순찰하던 중 박격포 공격을 받아 피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친러시아 반군의 포격으로 군인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Припиняється. Інтенсивності ми не можемо судити, що 17 лютого, 18 і сьогодні динаміка одна. Це приблизно 60-65. 친러 반군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며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고 군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Очень долго были на границе. Как бы очередь большая была, около 25 километров из машин, чисто легковые машины были. 영국 가디언은 주민 대피령은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벨라루스에서 전략적 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서방 국가들을 향해 힘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일요일인 오늘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러시아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최신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에 모인 미국과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ill impose significant and unprecedented economic cost.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난 뒤 제재는 필요 없다며 서방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Я не знаю, що хоче президент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тому пропоную зустрітися. 러시아의 답은 없는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밤사이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흥의 한 가구점에서 큰 불이 나 건물과 가구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도 불이 나 5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쌓인 가구들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물과 소화기를 뿌려봐도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시흥시 가구 상가에서 불이 나
5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불에 탄 가구와 깨진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추운 날씨에 물을 뿌린 탓에 이렇게 고드름까지 생겨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일부분과 보관 중이던 가구들이 불탔습니다. 이제 며칠 때문에 밖에 싸웠더니 거기서 불이 나니까 불이 나니까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갔어요. 뿌연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들. 시민들을 구조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서울 노량진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주민 7명을 구조했고 주민 4명도 미리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곳 10층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호텔 측은 투숙객 5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투숙객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진 사저에서 전 주인의 이삿짐이 빠져나와 박 전 대통령 이사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사저 주변에는 오늘도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군 사저에서 이삿짐이 빠져나옵니다. 집안에 있던 전 소유주의 생활 집기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여기 사시는 분이 이제 이댁으로 이제 전부 다 이사하는데 저 댁이 원래 있던 것도 나중에 일로 다 옮겨와요. 사흘 전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등 매매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입주가 가시화되면서 사저 주변에는 하루 1,000대가량의 차량이 방문할 정도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저 담벼락에는 환영의 뜻을 담은 대형 화환과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차도 한 잔 먹고 뭐 도시락도 사서 먹고 할 거예요. 달성군청은 사저를 보기 위해 인파들이 몰리면서 인근 지역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사저에 대한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장 주변에 설치됐던 가드레일은 모두 철거됐고 경찰도 상시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점과 관련해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호처가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봄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추위도 이번 주면 끝인데요. 떠나가는 겨울이 아쉬운 사람들이 한탄강과 썰매장을 찾아 겨울 막바지 정취를 즐겼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협곡 사이로 흐르는 한탄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주상절리 절벽은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방문객들은 한탄강 협곡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직접 보니까 더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또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궁금증도 더. 안전사고에 대비해 꽁꽁한 얼음 트레킹 코스가 막혔지만 눈앞에 펼쳐진 얼음과 기암괴석의 조화를 보면서 얼음 왕국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얼음을 이렇게 가까이 보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튜브 썰매를 타고 눈 언덕을 미끄러집니다. 아이들은 빠른 속도에 신났고 함께 타는 어른들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 겨울의 막바지를 즐깁니다. 눈썰매장이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좀 신나게 놀아보려고 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다 금요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를 최고 50층으로 새로 짓는 계획안이 최근 서울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35층 규제에 묶였던 다른 재건축 아파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아파트값 불안과 일주권 문제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50층 서울 재건축 아파트 빛과 그늘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은 지 45년이 되면서 곳곳이 낡은 잠실 주공 5단지. 지난 16일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6,8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로 바뀌면서 잠실역에 인접한 지역은 최고 50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준주거 지역의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정하고 한강 쪽엔 15층, 나머지는 3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묶어놓은 35층 규제는 2020년 8.4 대책을 이유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세대는 공공아파트로 짓는 대신 일부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주택 공급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용적률 규제, 높이 규제 풀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이제 관심은 압구정과 대치동 등 다른 재건축 단지로 쏠립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대표적인 한강변 재건축으로 꼽히는 현대아파트는 지난달 전용 196제곱미터형이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프링처럼 눌려 있잖아요. 그 스프링을 통 튀게 만들면 가격도 마치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일조권 갈등과 층별 가격 격차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소수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층은 조망권뿐이 아니라 일조권 침해로 하루 종일 그 어두운 상태에서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층수 규제 폐지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진짜 고기는 아니지만 식물성으로 고기와 비슷한 맛과 모양을 낸 걸 흔히 대체육이라 부르죠. 요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도 생겼습니다. 축산업계에서 대체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제동을 건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콩 등 곡물로 만든 대체육이 정육 코너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냉동식품 매대에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는 대체육을 정육 코너에서 팔다가 축산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고기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의 어떤 오도도 오인도 있을 수 있고 자연산 고기하고 그 똑같은 건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은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의 성장 속도는 가파릅니다. 20년 뒤엔 축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축산업계가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축산업계는 대체육이라는 이름 대신 축산 대체식품, 축산 모방식품 등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체육 제조업체들은 축산업계의 대응이 당혹스럽습니다. 소비자들은 어쨌든 이 부분을 대체되는 고기다. 그래서 대체육이라고 좀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 어쨌든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 매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소관부처인 식약처는 최근에서야 관련 규정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호를 하고 전통 축산업 종사자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빨리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명쾌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 문제가 호남 민심을 가를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광주 방문 당시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입장을 바꿔 타협안을 제시하고 나왔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을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나흘 전 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광주 정신을 훼손해 표를 얻겠다는 알량한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2015년 신세계는 광주 화정동에 8,000평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짓기 위해 광주시와 양해 각서까지 체결했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과 지역 상인들의 반발, 특혜 논란이 이어지며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2017년 이재명 후보도 SNS에 글을 올리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 후보는 지역 상인회를 찾아가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도심 쇼핑몰은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쇼핑몰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자 이 후보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조정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시민단체는 정치권이 표만 보고 입장을 달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부터 욕을 안 얻어먹고 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모면하려고만 하는 순간적인 그런 그 말주변에 불과한 것이죠.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당으로 번진 신천지 공방입니다. 이 신천지 의혹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펴는 공세에서 주로 등장하는 소재인데 이게 여당으로 불똥이 튀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주로 쓰는 손가락, 이 L자 모양을 윤 후보가 자주 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소재로 자주 쓰던 신천지 의혹을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돌연 여권 내부를 향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슈퍼우이커 때 갑자기 10만 명의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머릿속에는 신천지 이렇게 떠올랐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 집단이 그러니까. 한 것 같다고. 지난해 민주당 마지막 순회 경선 때 얘기인 거죠. 그때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였는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는 28% 득표에 그친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62%를 얻었었습니다. 김어준 씨가 언급한 것도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 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일에 이 대규모 인원이 등록을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맞는지 확인해봤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로그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결국은 증거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낙연 후보, 당시 후보 측, 지금 이낙연 선대본부장이죠. 총괄 선대본부장인데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은요. 민주당 선대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이러면서 당원과 주권자 국민을 사이비 종교 세력으로 모독한 걸 김어준 씨는 사과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실 것을. 책임 있는 발언을 하라는 거는 이제 김어준 씨를 상대로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에 신천지 많다면서요. 신천지에서 윤석열 그분한테 엄청난 신세를 졌으니까. 광주에도 신천지가 많다. 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들으면은 결례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당으로 번진 신천지 공방의 느낌표는 정치 공세 만능 키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2020년 광주 지역 경선 때도요 후보들 간의 신천지 연루 공방으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어김없이 이 논란이 불거졌었고 지금은 또 윤 후보와의 연루 의혹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죠.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거대한 건지 아니면 음모론 공세에 신천지가 계속 동원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든 이 수준 낮은 정치란 평가를 들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샤이 이재명 있다 없다로 하겠습니다. 샤이 이재명이라는 저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지 의사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요, 이 샤이 이재명이란 말을 부쩍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뺀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4%에서 5%포인트를 샤이 이재명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왜 지금 지지 의사를 숨기고 있는 겁니까? 네, 이 후보 본인의 형수 욕설과요, 또 아들의 불법 도박, 또 그리고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논란까지 이 갖은 구설 때문에 대놓고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호남층 그리고 20대 유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들이 투표장에 나가기만 하면 이 후보를 찍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층에서는 특히나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근데 이제 저 얘기는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리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NBS 전국 지표조사라는 특정 여론조사를 콕 집어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른 여론조사들보다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그 이유가 응답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 대답을 거부하더라도 이 재차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백을 이 조사는 최대 5번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이 샤이 지지층이 이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못했던 분들 아니면 거절했던 분들한테 2번, 3번, 5번까지 계속 전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되게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더라. 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요, 윤 후보가 40%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1%를 기록해서 오차범위 바뀐 9%포인트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야 이제 변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 샤이 이재명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이죠. 재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 샤이 진보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대감을 보였지만 결과는 큰 표차로 패배했었고요. 또 21대 총선 전에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샤이 보수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민주당의 180석 결과로 이어졌죠. 네.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샤이 이재명 있다 없다의 느낌표는요. 비호감 선거의 부산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은 유례 없는 비호감 선거다 이런 평가가 많죠. 후보를 지지하는 걸 숨기고 있다 이런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 우리 정치권이 깊게 반성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김보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 지역에 1cm 정도가 쌓이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다소 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파 수준의 강추위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목도리와 모자 등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대체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날이 언제까지 추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주 중반까지는 막바지 강추위를 견디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상한 심판 판정은 5점으로 남았습니다. 피땀 흘려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정국 편을 드는 듯한 판정은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낳았습니다. 개최국의 대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선의 심판인 중앙선관위의 편파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더니 이번엔 선거 현수막에 주술, 신천지란 문구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고개가 왜 갸우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